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걸 두고 정치권이 시끄럽죠. 그런데 새로운 변수가 생겼습니다. 한 대행의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다음 주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있는 걸로 TV조선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헌재 판단에 따라 조기 대선 전까지 7인 체제가 그대로 이어질 수 있는 데다 대선 결과에 따라 헌재의 구도 자체가 뒤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만 파장이 만만치 않은 걸로 보입니다. 왜 이렇게 급하게 퇴임 전에 결론을 내려고 하는 건지 오늘 첫 소식 한송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건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주심을 배당하며 본격 심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무작위 배당을 통해 마은혁 재판관이 주심을 맡게 됐습니다. 관련 TF를 꾸린 마 재판관은 오는 15일 평의에서 사건 쟁점 보고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건 쟁점 보고는 사건의 쟁점들을 재판관 전원이 공유하는 절차입니다. 가처분 사건의 특성상 곧바로 판결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오는 18일 전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처분은 본 사건보다 심사 기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재판관 9인 가운데 과반인 5인 이상만 동의하면 인용됩니다. 이럴 경우 헌법소원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한 대행의 후보자 지명 효력은 정지됩니다. 헌재 심리 속도에 따라 조기 대선 전까지 효력 정지가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헌재는 또 가처분 사건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한 대행이 지명한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준비팀 역시 꾸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헌법소원과 별도로 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의 법적 대응도 적극적입니다. 우 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곧바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한 대행에 대한 재탄핵을 압박해왔던 민주당, 공수처 고발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방위적으로 대응하려는 이유는 장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이 권한을 침해당하거나 권한 행사에 다툼이 생겼다고 판단할 때 헌재의 판단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건 국회의 공직 후보자 검증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 의장 측 관계자는 지명 자체만으로는 권한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려워 인사청문 요청안이 넘어오는 즉시 청구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최근 우 의장에게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위헌이라는 의견이 압도적이란 내용을 보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도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재탄핵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국정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탄핵에 부정적인 기류가 많았지만 국민의힘에서 차출론이 나오며 부담이 줄었다는 겁니다. 한덕수 총리는 오늘 당장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하십시오. 민주당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내란 속의 대응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민주당은 탄핵과 별도로 한 대행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가 사퇴 전 마지막 지시로 총력 대응을 당부하면서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후임자 지명 방어에 당력을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한덕수 대행이 전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지명하자 이를 대선 출마론과 연결시키는 해석도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관심이었던 모양입니다. 이틀 전 이루어졌던 전화통화에서 한 대행에게 직접 대선 출마 여부를 물었다는데 통화 첫 발언이 해당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김충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과 미 트럼프 대통령의 그젯밤 첫 통화는 한 대행이 먼저 모두 발언을 한 뒤 트럼프가 이어가는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통상적인 인사말이나 발언 대신 곧장 한 대행에게 주변에서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다며 그런데 대선에 나갈 것이냐고 질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한 대행은 많은 얘기를 듣고 있지만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는 답을 했다고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출마 가능성을 부인하진 않은 겁니다. 또 최근 참모들에겐 세상에 어느 한 세력이 다 한 게 있느냐는 발언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민주화와 산업화, 선진화까지의 성취가 각각 특정 진영의 전유물이 아니란 취지입니다. 한대행과 트럼프 통화 이후 현재 미국에서 진행 중인 한미 간 관세 협상 분위기도 확연히 달라진 걸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에선 경제통상 전문가로 행정 리더십을 갖춘 한대행의 출마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앞으로 90일 동안의 모든 협상에 진전을 보여서 이러한 관세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대통령 파면 뒤 진행된 MBS 여론조사에선 한대행의 국정 운영에 대해 잘할 것이란 답변이 56%, 잘못할 것이란 답변이 37%로 나왔습니다. 향후 한대행의 출마 관련 여론조사가 나올 경우 여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TV조선 김충영입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자리에서 물러난 지 하루 만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기자회견이 아닌 영상 인터뷰 공개 방식이었는데 진짜 대한민국을 앞세웠습니다. 신경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베이지색 스웨터를 입은 이재명 전 대표가 세 번째 대권 도전을 선언합니다. 대한 국민의 훌륭한 도구, 최고의 도구 이재명이 되고 싶습니다.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합니다.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촬영된 11분짜리 영상을 통해 출마를 선언한 이 대표는 국가주도 성장을 제시했습니다. 대대적인 연구개발 투자와 스타트업, 벤처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겁니다. 지난 대선 때 주요 공약이었던 기본사회 대신 잘사니즘도 새로 들고 나왔습니다. 잘사니즘이라고 하면 좀 더 가치지향적이고 좀 정신적이고 고통 없는 삶을 넘어선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보다 어떤 게 더 유용한가가 최고의 기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고, 외교 분야에선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도 중요하지만 국익 최우선이 일관된 원칙이 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실용주의를 내세워 중도층을 공략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다큐멘터리 형식의 출마 선언에 대해 경선 캠프 관계자는 평범한 카페에서 대화하는 분위기로 연출했다며 딱딱함 대신 친근함을 강조했다고 했습니다. 선관위의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이 전 대표는 내일은 국회에서 비전 발표와 함께 경선 캠프 인선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국민의힘에선 한동훈 전 대표가 국회 본관 앞에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40분 넘게 자신의 포부를 밝혔는데 괴물 정권 탄생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과 김기현 전 대표는 탄핵 사태에 책임을 지겠다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창석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출마 선언을 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일성으로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위해선 나라의 운명도 저버릴 수 있는 정치인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결정적인 시기에 위험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괴물 정권이 탄생해서 나라를 망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계엄에서 자유로운 건 자신뿐이라며 중도 확장성을 내세우면서도 탄핵의 고통을 오래 가져가겠다며 당심에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출마를 선언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태일 기념관을 찾았고, 저 자신이 노동이나 이 빈민들의 삶을 계속 살아왔다. 안철수 의원은 산불 지역 현장을,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책 토론회에 참석했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임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불출마 선언도 이어졌습니다.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탄핵에 책임이 있다며 책임을 다하기 위해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의 단합을 위해선 어떤 역할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김기현 의원도 자숙과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며 불출마를 선언했고, 박형준 부산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도 불출마를 결정했습니다. TV조선 김찬섭입니다. 각 당의 경선 규칙도 대략 정해졌는데 국민의힘은 저희가 단독 보도했던 대로 1차 예비 경선에서 4명을 추린 뒤 1, 2위 후보 간 결선제를 도입했습니다.
또 모든 경선 과정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이 포함돼 일부 후보가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아직도 회의 중인데요. 지난 대선 때처럼 국민선거인단을 모집해 경선을 치르는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1차 예비 경선에서 후보 4명을 남기고 이후 1대1 구도로 2차 경선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1차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2차 경선은 하지 않습니다. 50%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그 후보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고 또 민주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하는 차원에서 1차 경선은 국민 여론조사 100%, 이후엔 여론조사 50%와 당원 투표 50%로 진행되는데 역선택 방지 조항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역선택 방지 조항은 경쟁 정당의 지지자들이 상대당의 수월한 후보를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걸 막기 위해 3년 전 도입한 장치인데 당심이 한쪽으로 쏠려 오히려 본선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역선택까지 넣은 민심 50 이렇게 하면 그게 당심하고 다를 바가 거의 없는 룰이랍니다. 그런 식으로 후보를 뽑으면 우리가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될 거 아닙니까? 오세훈 서울시장도 계속 논의하고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권리당원과 일반 국민 선거인단 투표를 1인 1표씩 반영하는 국민 선거인단 방식이 유력합니다. 권리당원들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르면 오늘 밤 최종 결론을 낼 걸로 알려졌는데 해당안이 최종 채택되면 권리당원 110만 명이 경선에 참여할 전망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요즘 여러모로 화제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미국과의 관세 전쟁 최전선에서 뛰고 있고요. 대선 차출론부터 헌법재판관 후임자 지명 문제까지 다 걸려 있습니다. 뉴스 더 코너에서 정치부 이태희 기자와 관련해서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헌재 얘기부터 한번 해보죠. 헌재가 헌법재판관 지명자의 효력을 정지해달라 이런 가처분 신청이 있었는데 다음 주에 이제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정치권에서도 이 판단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한덕수 대행의 후임 헌법재판관 지명을 강하게 비판해왔지만 내부적으로는 허를 찔렸다는 분위기가 적지 않았습니다. 권한대행이 대통령목 재판관을 지명할 수 없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만큼 논란과는 별개로 실제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위기감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헌재가 이르면 다음 주라도 가처분 판단을 내릴 걸로 알려지면서 반색하는 기류가 역력합니다. 네, 그럼 가처분이 인용될 거다 이렇게 기대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이 가처분은 위헌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본안, 그러니까 헌법소원과 달리 사전에 손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느냐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이른바 이 허들이 낮은 데다 정족수가 6명인 헌법소원과 달리 과반만 찬성하면 인용이 됩니다. 민주당은 헌재 재판관 구도상 인용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8일이면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하잖아요. 그 두 자리는 그럼 계속 비어 있는 겁니까?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그렇습니다. 앞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재판관 6명으로도 심리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었는데 지난해 10월 인용이 된 이후 본안 판결까지 3개월이 더 걸렸습니다. 물론 사안마다 속도가 다르겠지만 단순히 비교하면 이 조기 대선까지도 헌법재판관 공석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겁니다. 이 헌재의 가처분 판단만으로 헌재의 구도를 소위 진보 우위냐 보수 우위냐로 뒤바꿀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네, 상당히 중요한 판단이 되겠는데 일단 지켜봐야겠군요. 자,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한덕수 대행 차출론이 지금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죠. 출마하려면 후보 등록일이 다음 주 화요일이잖아요. 근데 불가능하다 이런 내용이 있던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트럼프발 관제 리스크가 지금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전개되는 상황에서 한 대행이 며칠 내로 직무를 중단하고 대선 경선에 합류하는 건 사실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국정을 등한시했다는 국민적인 비판에 맞닥뜨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다만 국민의힘이 제시한 데드라인을 넘기더라도 출마 가능성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급한 외교 일정들을 수습한 뒤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지난 대선 또 2021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안철수 후보가 그랬던 것처럼 본선거 직전에 국민의힘 후보와 최종 단일화를 시도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네, 이것도 뭐 지켜봐야 될 그럴 부분이네요. 근데 오늘 국민의힘 경선 규칙이 확정이 됐는데 이 역선택 방지 조항을 놓고 좀 말이 많습니다. 네, 먼저 역선택 방지 조항이 뭔지부터 설명을 해드리면 여론조사를 진행하기 전에 어느 당을 지지하는지 묻고
국민의힘 외에 민주당이나 다른 당을 지지한다고 하면 조사에서 제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무당 측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건데요. 이 역선택 방지 조항이 도입될 경우 후보들 지지율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보면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차기 주자 선호도 조사를 하면 김문수 16%, 유승민 15%, 한동훈, 홍준표 각각 11%였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김문수 전 장관은 8%포인트가 급등하고 유승민 전 의원은 10%포인트 넘게 지지율이 떨어집니다. 당심의 비중을 둘 것이냐, 본선 경쟁력에 가중치를 줄 것이냐의 차이로도 볼 수 있는데 이 유승민 전 의원 측은 출마 여부까지 다시 검토해야 할 정도로 타격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당의 후보를 뽑는 거니까 당심이 중요하다 이런 주장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지만 최종적으로는 본선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민심을 봐야 된다. 이런 논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이 양자 대결로 최종 결선하는 거 이것도 좀 논란이 되긴 하는 것 같습니다. 부작용이 클지 흥행 요소가 될지 또 지켜봐야겠네요. 자,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중국이 미국에 대해 84% 보복 관세로 맞대응하면서 미국도 중국에 대한 관세를 또 올렸습니다. 반면 중국을 제외한 다른 모든 나라의 상호 관세 부과는 90일 동안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또다시 말을 바꾼 건데 증시 급락 등에 대한 미국 내 비판 여론을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상호 관세 발효 13시간 뒤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90일간 유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It was written from the heart, and I think it was well written too. But this was something certainly we've been talking about for a period of time. 우리나라를 비롯한 50여 개국에 90일간 10%의 기본 관세만 부과하기로 한 겁니다. 다만 보복 조치에 나선 중국은 오히려 관세율을 104%에서 125%로 즉시 높이기로 했습니다. 앞서 중국이 미국에 대한 관세를 34%에서 84%로 올리며 맞불을 놓자 재차 보복에 나선 겁니다. Because I told him if you retaliate, we're going to double it. 하지만 핵심 참모진 내에서조차 사전에 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은 듯한 모습을 그대로 노출했습니다. I understand it's 90 days. I haven't spoken to the president since I've So been. that you just found out 3 seconds ago sitting here we saw you. 미국의 노골적 보복 조치에 중국 정부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규탄하면서도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유선 장동우입니다. 미국의 상호 관세 폭탄에 쑥대밭이 됐던 전 세계 증시가 관세 유예 발표로 줄줄이 폭등했습니다. 특히 나스닥은 2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 우리를 포함한 아시아 증시도 일제히 반등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말 한마디로 세계를 들었다 놨다 합니다. 도대체 이래도 되는 건지요? 이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는 장이 끝나자마자 일제히 환호했습니다. 트럼프가 상호 관세 유예를 발표한 직후 다우와 S&P 500, 나스닥 등 3대 지수가 일제히 급반등한 겁니다. Why you decided to put a 90-day pause? They were getting yippy, you know. They were getting a little bit yippy, a little bit afraid. 특히 S&P 500은 역대 세 번째, 나스닥은 기술주 거품 당시인 2001년 1월 이후 2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트럼프는 관세 유예 발표 3시간 전에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주식 매수하기에 정말 좋은 시점이라며 트럼프 미디어 종목 코드를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증시도 장이 열리자마자 급등해 코스피와 코스닥 두 시장에서 5분 동안 프로그램 매매를 중단하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코스피는 6% 넘게 오르며 2,400선을 회복했고 코스닥은 6% 가까이 오른 채 장을 마쳤습니다. 외국인은 4,300억 원 넘게 사들이며 열흘 만에 순매수로 돌아섰습니다. 일본과 대만 증시도 9% 넘게 급등했고 유럽 증시도 한때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긴 이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중국이 위안화 환율을 이제 협상 카드 또는 이제 상호관세 보복 카드로 계속 내세운다라고 하면 금융시장의 변동성 자체가 커질 수 있는 부분.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이 쉽게 끝나지 않을 걸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당분간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더 커질 거란 분석입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2년간 탄핵을 계속해왔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제외하곤 모두 기각됐습니다. 류태영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을 전원일치로 기각했습니다. 국회 소추 119일 만입니다. 지금 시각은 오후 2시 11분입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국회 측은 박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을 말리지 않고 다음 날 안가회동에 참석해 계엄에 가담했다고 주장했지만 비상계엄에 대하여 목숨 걸고 적극적으로 반대하였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2월 박 장관이 야당 의원을 노려보며 국회 본회의장을 퇴장했다는 사유 역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무위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마감될 때까지 퇴장해서는 안 된다는 법령상 의무는 없으므로 국회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건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봤지만 적극적 의도가 없었다며 파면할 만한 사유가 아니라고 결정했습니다. 박 장관은 즉각 법무부로 출근했습니다. 제가 탄핵 소추를 당할 만한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을 제외하면 지난 2023년 2월부터 민주당이 주도해 통과시킨 탄핵 소추 중 결론이 난 10건은 모두 기각됐습니다. 이 중 7건은 전원일치였습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 투개표 시연회를 열었습니다. 부정선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선거 당일 진행 절차를 상세하게 설명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방청하러 온 변호사들이 돌발 질문을 하면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신분증을 확인한 선거관리원이 즉석으로 투표용지를 출력하고 투표함이 열리자 검표원들은 투표지 분류기가 정리한 투표지에 문제는 없는지 확인합니다. 실시간 사이버 공격을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명부 데이터는 조작이 불가합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선관위가 투개표 시연회를 진행했는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온 변호사들이 시연회 참관 도중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요. 이 봉인지도 보십시오. 투표한 봉인지가 떨어져도 흔적이 남지 않는다며 보안에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는데 선관위는 흔적보다 관리인의 서명이 더 중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걸 누가 뜯어가지고 했다라는 거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관리관 란에 다 서명을 하지 않습니까? 투표함을 봉인하고 있는 특수 봉인지입니다. 겉보기엔 평범해 보이지만 이렇게 뜯어내는 순간 오픈 보이드란 글자가 나타나게 돼 봉인이 훼손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전 투표함 보관소에 잠입해 투표용지를 바꿔놓을 수 있다거나 이를 막기 위한 CCTV도 신뢰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CCTV를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CCTV가 조작될 수 있거든요. 아니. CCTV 영상 원본은 그대로 찍히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선관위는 지역구 투표용지 하단에 푸른색 비례대표용지 일부가 겹쳐 인쇄되는 이른바 배춧잎 투표지에 대해선 현장에서 잉크젯 프린터로 출력하다 보니 생길 수 있는 문제라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앞서 보신 대로 선관위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진행한 시연회에서도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부정선거 논란이 가라앉을 수 있을지 김주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김 기자, 선관위가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엄청나게 공을 들이는 모습인데 이번 대선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번 대선을 앞두고 좀 달라진 조치가 있습니까? 네,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 공정선거 참관단이 새롭게 꾸려졌습니다. 기존에도 각 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이 현장을 참관해 왔는데 정치학회를 중심으로 각계각층의 전문가 참관인을 추가해서 투명성을 높인다는 겁니다. 이전 선거에서도 시행했던 사람이 직접 검표하는 수검표와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에 24시간 CCTV를 설치해서 공개하는 시스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네, 특히나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해킹 의혹을 가장 좀 핵심적으로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시연 현장에서도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변호사들이 모든 절차마다 의혹을 제기했는데 가장 먼저 질문한 게 해킹 가능성입니다. 통합명부 데이터는 조작이 불가합니다. 전형망이라는 게 물리적으로 망을 새로 까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선관위는 선거 시스템 내부망은 통신사에서 물리적으로 따로 만든 전용선을 사용하기 때문에 해킹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개표할 때 사용되는 투표지 분류기도 특정 당에게 유리하게 작동될 수 있다는 음모론도 있던데요. 네, 선관위는 이 자동 분류기는 랜카드가 없어서 통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시스템을 공격할 수 없고 보안 USB만 인식하기 때문에 사전에 해킹 프로그램 설치도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기계로 분류된 투표지는 전량 수작업으로 다시 확인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표 조작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기본적으로 통신 기능 자체가 없기 때문에 원격에서 해킹을 한다라는 것 자체는 불가능하고요. 참관인들까지도 전부 다 매수하지 않는 한 불가능합니다. 선관위와 그리고 전문가들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부정선거 시비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듯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선거 결과에 불복해서 내는 소송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특히 2020년 총선 관련 소송만 120건이 넘었고 지난해 총선 관련 소송도 35건인데요. 다만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20여 년간 선거 불복 소송은 200건이 넘는데 이 중 단 한 건도 인용된 사례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문에도 부정선거 주장을 일축하는 내용이 담겼죠.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계엄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현저히 비합리적이고 자의적 판단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말한 접힌 흔적이 없는 투표지 같은 것들은 이미 법원의 감정과 판결로 해소된 사항이라고 명시했고요. 선관위가 국정원의 보안 점검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선관위는 요청받은 점검에 응했고 선거 전까지 취약점도 대부분 조치했다고 봤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들이대도 이미 부정선거가 맞다고 굳게 믿는 사람들한테는 좀 이런 분들을 설득하는 건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선관위 차원에서는 선거 사후적으로라도 시스템 점검을 공개하고 최근 불거진 부정 채용 등 도덕성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봤습니다. 무엇보다 정치권에서도 선거 결과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보이는 선거가 사실상 양 세력 간의 전쟁과 비슷한 대결 양상이거든요. 기술적인 완성도를 선거 관리가 아무리 높여가더라도 유권자들을 충족시키기가 어려울 겁니다. 네, 정치권부터 성숙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선관위도 괴담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이번 선거 관리에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해야 할 듯합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서울과 제주에서 흉기로 행인들을 위협한 남성들이 잇따라 붙잡혔습니다.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해서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면 최고 징역 3년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김태준 기자입니다. 학생 2명이 컴컴한 골목길을 걸어갑니다. 곧이어 손에 무언가를 든 남성이 학생들을 뒤따라가고 이를 눈치챈 학생들이 전력으로 도망칩니다. 학생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40대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체포 당시 남성은 빈손이었는데 경찰은 범행 현장 인근에서 28cm 길이의 흉기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 부딪혔는데 두 명이서 가는데 보니까 손에 흉기가 있어가지고 도망가면서 저희들한테 신고한 겁니다. 경찰 조사에서 남성은 학생들이 노려봐 흉기를 들고 쫓아갔다고 진술했습니다. 길거리나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들고 다녀 행인들이 위협을 느낄 경우 그제부터 단순 경범죄 처벌이 아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지난 2023년 신림역과 서현역 등 공공장소에서 흉악범죄가 잇따르자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가 신설된 겁니다. 시행 첫날에는 대낮에 서울 청계천 산책로 인근에서 행인들을 향해 날카로운 도구를 꺼내든 50대 중국인이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이 중국인은 집에서 낚싯대 손질을 하다 도구를 들고 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강원도 치악산 자락을 돌면서 5차례나 불을 지른 30대 여성이 붙잡혔습니다. 이때는 영남 대형 산불 진화 작업이 한창이던 시기였습니다. 이 여성이 불을 낸 이유도 황당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한 여성이 집 밖으로 나와 나뭇가지에 불을 붙입니다.
불이 붙은 나뭇가지를 밭두렁에 던지자 흰 연기와 함께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이 여성은 치악산 일대를 돌며 이런 식으로 농가 밭 등에 5차례나 불을 냈습니다. 연쇄 방화범이 지난달 26일 처음 불을 낸 곳입니다. 나무와 주변은 이렇게 불탄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강풍까지 불어 산으로 번졌다면 자칫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 당시에는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된 영란 산불이 잡히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다들 불안해했죠. 첫 번, 두 번 났을 때는 실수를 했는데 3번, 4번 나니까. 경찰은 인적이 드문 곳에서 잇따라 불이 난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수사에 나섰고 지난 6일 또 다른 방화를 저지르려던 30대 유모 씨를 현장에서 붙잡았습니다. 방화한 4건에 대해서는 지금 부인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검거 당시에 자기가 화재 불을 낸 이유는 호기심에 그렇게 방화를 했다. 경찰은 유 씨가 가족들과 갈등이 있었다는 주변인 진술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수훈입니다. 한 업체가 기부금을 내면 2배로 불려주겠다며 투자 사기를 벌였습니다. 글로벌 봉사단체 한국지부를 사칭했습니다. 업체 대표가 잠적하면서 피해자 2천여 명이 수백억 원대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낙원 기자가 현장을 단독 취재했습니다. 넓은 사무실 곳곳에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립니다. 강의실 안에도 수십 명이 앉아 있습니다. 거액을 날린 피해자들이 한 업체에 몰려든 모습입니다. 이 업체는 글로벌 봉사단체의 한국지부라고 주장하며 기부금 형식의 투자금을 내면 2배로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명의 상장 등을 보여주며 투자자를 안심시켰고 자체 앱을 만들어 매일 늘어나는 수익금도 확인하게 했습니다. 처음에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 건가 해서요. 봉사단체라 해서 앱 설치를 했고 큰 이자를 주더라고요. 하지만 닷새 전부터 출금이 막혔고 어제는 앱이 아예 먹통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수락 대기 중이거든요. 이게 오늘 3일 동안 계속 이렇게 됐어요. 주요 모집책이 탈북민이다 보니 피해자 가운데 북한 이탈 주민들이 유독 많습니다. 한국에 정착해 한 푼 두 푼 모은 돈을 1억 원 넘게 날린 경우도 있습니다. 힘들게 살고 진짜 힘들게 돈을 벌었는데 애는 학원은 보내야 되는 거지. SNS 단체방을 만든 피해자 2천여 명은 피해액이 수백억 원에 이른다고 호소합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TV조선은 업체 대표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의장 명의 상장에 대해 국회 사무처는 문화부 소관기관에 포상 권한을 위임했을 뿐 수상기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낙원입니다. 4살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태권도 관장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관장이 학대를 장난으로 치부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장혁수 기자입니다. 검은색 모자를 눌러 쓴 남성이 법원에 들어섭니다. 지난해 7월 경기 양주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4살 남자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관장 30대 최모 씨입니다. 고의성 여전히 부인하고 계세요? 최 씨는 어린이 26명의 볼을 꼬집고 때리는 등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습니다. 얼마나 애들이 귀하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1심 재판부는 최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동을 물건처럼 취급하며 반복적으로 학대하면서도 장난으로 치부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범행 방법과 기간을 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최 씨는 CCTV 영상을 삭제하고 동료들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하기까지 했습니다. 법원은 태권도 관장에게 10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취업도 제한했습니다. 앞서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일 오후 5시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이사합니다. 관저에 입주한 지 2년 7개월 만이고 파면 선고 일주일 만인데 경호나 주민 불편을 감안해 앞으로 제3의 장소로 옮기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홍현주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한남동 관저 입구. 짐을 실은 소형 트럭과 승합차들이 분주히 드나듭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내일 오후 5시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이동합니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이 선고된 지 일주일 만에 퇴거입니다. 검사 시절부터 거주해오다 2022년 대통령 취임 뒤에도 반년 동안 출퇴근했던 집으로 경호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호처는 40명에서 50명 규모의 전담 경호팀 구성을 마친 걸로 알려졌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파면 이틀 뒤 원래 살던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겼다가 한 달여 만에 내곡동으로 다시 거처를 옮겼는데 윤 전 대통령도 제3의 장소로 다시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당분간 서초동에 머물며 형사재판에 임하겠지만 주상복합 건물 특성상 주민 불편이 클 수 있는 데다 반려동물도 많아 단독주택 이사가 고려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어제 관저에서 윤상현 의원과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를 만나 청년 세대 등에 대한 우려를 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수석급 이상 참모진들이 내일 관저를 찾아 배웅할 걸로 알려졌는데 한 달 전 석방 때처럼 윤 전 대통령이 관저나 사저 앞 지지자들에게 직접 인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약 2년 전 세계적 망신을 샀던 전북 새만금 잼버리 대회는 시작부터 끝까지 부실투성이었다는 점이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부지 선정 과정부터 있던 허위 보고까지 위법 부당 행위만 40건에 달했습니다. 당시 행사장을 찾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변기를 직접 청소하던 장면 기억나실 텐데요. 위생 상태를 지적하자 조직위 사무총장이 화장실 청소가 뭐 그리 대수냐고 답했다고 합니다. 국제적 망신 당할 만했습니다. 차정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허허벌판에 참가자 텐트가 촘촘히 붙어 있고 한낮 기온이 35도까지 올라갔지만 주변엔 선풍기조차 없습니다. It's very hot, so if you don't have an umbrella or a hat, it's very easy to get sunburned. 일부 화장실과 샤워장은 남녀 공용입니다. 대회 시작 전부터 불만이 속출하더니 결국 일정을 3분의 2쯤 소화한 시점에 정부는 행사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감사원은 총체적 부실로 판단했습니다. 애초 부지 선정부터 야영에 부적합한 장소였고 시설 준비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허위 보고를 한 채 행사를 강행했고 대회 과정에선 잇따른 폭염 경보에도 식수와 얼음, 의료품이 부족한 가운데 현장 대응마저 미숙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4만 2천여 명이 참가했는데 화장실 350여 개에 청소 인력은 수십 명에 그쳐 위생 문제가 계속 불거졌고 한덕수 총리도 현장을 찾아 화장실 청소를 돕다가 청소가 제대로 안 된 곳이 많다고 지적했는데도 조직위 사무총장은 그게 뭐 그렇게 대수냐고 반문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특정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등 위법, 부당 사례 40건을 적발했습니다. 행사 준비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가운데 단계별로 부실한 업무 처리가 겹치면서 성공적 개최에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여가부와 전북도는 감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각 당의 경선 주자들을 릴레이 인터뷰하는 시간, 오늘은 이철우 경북지사 만나보겠습니다. 어제 대선 출마 선언 후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에 뛰어들었는데 왜 출마했는지, 구상은 뭔지 하나씩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자, 이 지사님은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반대 입장을 가장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집회에도 참가하셨다가 고발까지 되셨는데 대표적인 탄핵 반대파, 그러니까 지도지사로서 왜 대권까지 도전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 당에서 탄핵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뽑은 그 대통령을 자기 당에서 탄핵해서 2차례나 우리 탄핵을 했거든요. 네. 민주당이 탄핵했는가요? 우리가 탄핵했는 거예요. 우리가 안 들어가면 탄핵이 안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심각하다. 이것은 우리 당이 사상전에, 연성 사상전에 걸렸다. 내란이라 하는 큰 머리에 들어서 우리가 전부 다 엄청 잘못한 걸 알고 있는데
지난 박근혜 때도 그렇게 잘못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당에서 스스로 탄핵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반성할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네. 민주당은 자기들끼리 탄핵 우리가 할 때 찬성하고 이런 걸 잘 못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탄핵 문제는 굉장히 신중을 기합니다. 네. 그래서 탄핵을 반대를 했고 그러면 지금 왜 출마를 했느냐. 그래서 제가 출마할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라가 굉장히 어렵다. 위기에 처한 나라 보고만 있을 수 없다. 네. 특히 자유우파의 종갓집이다 우리가 경상북도가. 종갓집 도지사 같으면 종선인데 집안이 어려울 때 종선이 나서서 집안을 다시 리셋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다시 살리는 구국의 길에 온몸을 바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 좀 만나셨잖아요. 네. 관제 가셨는데 그때 이제 말씀하신 게 배신의 상처를 받았다더라, 충성심을 강조했다더라, 뭐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어떤 말 직접 들으신 겁니까? 어제 제가 이제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만났습니다.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 중에 대통령이 되면 충성심을 많이 봐라. 쉽게 하면 마지막에는 충성심만 보는 게 좋겠다. 사람을 쓸 때 충성심만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저한테 고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속에 배신의 상처가 깊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특정인을 좀 언급하셨습니까? 특정인을 언급하진 않았고 네. 뉘앙스를 보니까 대충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겠느냐 짐작할 뿐입니다. 네. 평소에도 좀 가끔 대통령을 만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때와 지금과는 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 전에 만나면은 주로 뭐 소주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잖아요. 네. 뭐 이미 소문도 많이 났었고 예. 한데 어제를 가니까 참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적적한데 소주 한잔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니까 건강에 안 좋다 이런 말씀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마음이 참 짠했습니다. 고통스럽구나. 그래서 몸도 안 좋아졌구나 이 생각이 들었는데 네. 저는 이런 말씀도 드렸어요. 카터 대통령은 재임 시보다 퇴임 이후에 더 빛나는 업적이다. 그래서 그런 걸 잘 참작을 하셔서 새로운 길을 좀 찾아보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윤 전 대통령이 뭐 사저에 계속해서 사람들 만나고 오늘도 뭐 다른 분들 만나셨더라고요. 이게 사저 정치다, 뭐 관저 정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 우려의 시각도 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그렇게 매일 누구를 만나가지고 그걸 보도 자료를 내고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사람이 이제 지금은 그때 못 만났던 사람이 몇 사람 만나고 저도 처음 만났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저 정치까지 뭐라고 생각 안 하고 그렇다고 해서 메시지를 내는 것도 아니고 저보고 뭐 어떻게 해보자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고 그저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 탄핵 과정에 있었던 이야기, 탄핵 심판에 있었던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회를 이야기하는 정도지 뭐 어떻게 해보자 저거를 해보자 힘을 합쳐가지고 정치판을 바꿔보자 이런 이야기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걸 사저 정치라고 하기에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은 경선 규칙 정했습니다. 예. 이 컷오프에서 4명으로 줄이고 그다음에 2명, 1명 이런 식으로 가기로 했는데 거기엔 좀 어떤 생각이십니까? 저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제가 비대위원장 그다음에 선대위원장한테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우리 당 후보를 뽑는 거다. 역선택이 들어와서 우리 당 후보인지 저 당 후보인지 구분이 안 되는 사람 뽑히면 되겠느냐. 그래서 당심을 좀 더 많이 보고 그 민심을 좀 적게 보는 그런 제도로 즉 7대3 정도로 하자 이렇게 제안했는데 광고도 없고 민심 100%로 1차 컷오프 한다는데 저 같은 후발주들이 굉장히 소래가 많겠죠 아무래도. 그 전에 미리 대통령이 나가겠다 몇 번 나가봤던 사람들은 이미 국민에 알려져가 있고 저 같은 후발주자는 저도 뭐 정치를 오래 했습니다만은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알려지거든요. 경상북도 도지사가 조용히 있다가 이번에 탄핵 때 애국가도 부르고 뭐 기자회견 하니까 저 왜 갑자기 가느냐. 저는 너무 답답해서 한 이야기고 그런데 그런 소리를 내면은 알아주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좀 아쉬웠습니다. 그렇다고 해가 뭐 당에서 정했는 거를 제가 뭐 참여를 하니 안 하니 할 수는 없고 따르긴 따르지만은 우리 당 후보는 당심을 많이 보는 그런 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경북지사시고요. 이 유권자들에게 어떤 장점이 있다는 걸 어필하실 생각이십니까? 저는 뭐 수학 선생님 5년 했고 국정원에서 한 20년 있었고요. 또 부지사도 한 2년 했고 국회의원 3번 했고 지금 도지사 2번째인데 누구보다도 국가 안보에 가서는 국가 생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철학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 그동안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사드 같은 거 배치할 때도 다 반대하는데 찬성을 했고 그래서 국가 간이 확실하다 생각하고 그다음에 현장 정책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현장을 알아야 답이 있다. 제가 평소 소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책 중에 제가 만드는 정책을 국가 정책을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 실무도 밟고 또 국가 간이 투철하고 이런 사람이 국가의 지도자가 돼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새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인물들은 상대 후보에 비교했을 때 늘 이기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면 신무기, 새 인물, 제가 나가면은 이길 수 있다. 전쟁터에 가면은 신무기가 개발되면은 그거 이길 수 있잖아요. 이미 알려진 무기는 상대에서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신무기는 방어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경선에서 저와 같은 새 인물이 되었을 때 그게 감동의 정치가 되리라 생각하고 미스터 토레스도 신인 가수가 1등 하면은 거기서 감동을 받거든요. 네. 그런 경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삼 년 전 손흥민 선수가 마스크를 쓰고 월드컵 경기를 뛰었던 모습 기억하실 겁니다. 눈 주위 뼈가 부러지는 안화골절 부상 때문이었습니다. 국내 의료진이 이 안화골절 치료에 3D 프린팅 기술을 도입했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재훈 기자입니다. 하얀 파스처럼 보이는 길이 4cm 가량의 조각, 3D 프린터로 만든 인공뼈입니다. 눈 주변 안화골절 부위에 삽입하는 용도인데 서울 아산병원 의료진이 국내 최초로 3D 프린팅 기술을 도입해 제작했습니다. 기존 인공뼈는 평면 형태로 대량 생산한 뒤 환자 골절 부위에 맞춰 다시 잘랐어야 했습니다. 평면 형태의 임플란트를 넣다 보니까 우리 몸의 뼈와 잘 맞지가 않아서 그게 원래 위치에서 벗어나서 좀 빠지거나 이동하거나 주변 조직이 끼거나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3D 프린터로 만든 인공뼈는 처음부터 환자 맞춤형으로 생산됩니다. 수술 시간은 최대 15분의 1로 줄었습니다. 이렇게 3D 프린터로 만든 인공뼈를 사용하면 20초 안에 삽입을 끝낼 수 있습니다. 덕분에 수술 40건 가운데 출혈이나 염증 같은 합병증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수술 정확도도 올라갔습니다. 의료진이 CT 촬영으로 비교해보니 수술 전엔 골절된 조직이 9% 정도 더 컸지만 수술 6개월 후엔 정상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안화골절로 생길 수 있는 안구 함몰이나 복시 등 증상도 6개월 안에 모두 사라졌다는 게 의료진 설명입니다. 초기 수술이 잘못돼 합병증으로 고생하는 환자들도 3D 프린팅 인공뼈 재수술을 통해 회복할 수 있을 거란 기대도 나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Dr. Oppenheimer, Klaus Fuchs. Come, welcome to Los Alamos. Fuchs. Klaus Fuchs. Klaus Fuchs, the British scientist that you put onto the implosion team at Los Alamos. Turns out he was spying for the Soviets the whole time. 1949년 소련이 핵 개발에 성공하면서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도 충격이었습니다. 소련의 빠른 성공 비결, 스파이였습니다. 미국 핵 개발에 참여한 클라우스 푹스 박사가 결정적인 정보를 통째로 소련에 넘겼습니다. 돈이나 세속적 이유가 아니라 푹스의 신념이 문제였습니다. 공산주의자이기도 했지만 한 국가가 핵을 독점하는 건 위험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전 세계는 북한의 핵 개발을 막지 못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전 세계 언론 앞에서 비핵화 의지를 직접 밝히고 이제 북한의 핵 포기는 북한 내부에서도 어쩔 수 없을 만큼 공식화되었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북한은 2022년 핵 선제 공격을 법제화했고 1년 뒤에는 헌법에도 담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 일부는 북한의 핵 공격을 막는 사드 배치에 반대해왔습니다. 지역민들의 순수한 반대를 탓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 안보 책임자들이 2급 군사기밀인 사드 배치 정보를 반대 단체에 알려준 혐의를 받는 건 충격적입니다. 특히 범민련 남측본부 같은 대법원이 인정한 이적 단체 3개가 대상이었습니다. 범민련은 북한에 의한 흡수 통일을 자주 통일이라고 주장해온 친북 단체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평화를 원하면은 평화를 준비하라. 그러나 견고한 안보의 기반 위에서. 이러고도 문 정부가 정작 사드 배치에 부정적이었던 건 이율 배반입니다. 5년 내내 씨름하다 사드 정식 배치는 결국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평화가 싫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무분별한 평화 지상주의가 오히려 평화를 위협합니다. 전쟁을 잊은 나라는 망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4월 10일 윤정호의 앵커 칼럼, 고양이의 생선 맡긴 꼴이었습니다. 내일은 전국의 하늘빛이 대체로 맑고 날도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주말부터 월요일까지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특히나 모레는 대기가 불안정한 탓에 비가 내리는 동안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혹시나 꽃구경 계획하셨다면 서둘러서 다녀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비가 내리기 전까지 건조특보가 발효된 충북과 대전, 경북과 대구를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불조심하셔야겠고요. 내일 아침까지 중부 서해안에는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내일 중서부를 중심으로 공기질이 탁하겠습니다. 일부 남부지방도 오전 한때 대기질 나쁨 수준 보일 때가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구 8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약간 낮겠고요. 낮에는 서울 23도, 전주 24도로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올라서 포근하겠습니다. 주말에 비나 눈이 내리면서 급격하게 쌀쌀해지겠습니다. 내셨습니다. 4월 10일 목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